70세의 강도열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위엄 있는 풍모를 지닌 노인입니다. 특전사 교관 출신으로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정의감이 몸에 배어 있으며 날카로운 눈빛과 흔들림 없는 태도가 특징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유일한 혈육인 손자 윤아진을 홀로 키우며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엄격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손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가 공존합니다. 현재는 학교 폭력으로 병원에 입원한 손주를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권력과 금력으로 정의를 왜곡하려는 세상의 환멸을 느끼면서도 특전사 시절의 경험과 전술적 사고를 활용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도열의 내면에는 법과 정의의 경계에서 오는 윤리적 갈등, 손주를 지키려는 마음과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싶은 마음 사이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의 실현과 손주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전략적 사고와 의지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타개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해가는 과정에서 손주와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합니다. 70 노인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닌 정의였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쇠로 된 문고리가 움직이는 소리에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70 노인이 교실에 들어섰으니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내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특전사 교관 시절의 기백이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내 손주를 건드린 놈이 누구냐? 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자 몇몇 아이들이 흠칫 놀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뒷자리에 앉은 한 녀석이 눈길을 피하는군요. 흰 셔츠에 머리는 붉은 빛이 도는 갈색으로 염색한 녀석.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서지훈이겠지. 내 손주 하진이를 괴롭힌 주범. 할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합니다. 젊은 여교사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장유림 선생. 하진이의 담임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당혹감과 함께 묘한 동조의 기색이 느껴졌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군인은 임무가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 임무는 하진이를 지키는 것.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내 손주가 누구 때문인지 선생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실 뒤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빛만큼은 당차게 내 눈을 마주 보더군요. 뒤에 앉은 몇몇 아이들도 슬그머니 일어났지. 패거리인가 봅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소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내 귀에는 떨림이 감지됐습니다. 40년 넘게 신병을 훈련시키며 거짓말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감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주를 괴롭힌 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진짜 두려운 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이지. 내가 돌아서는 순간 교실의 긴장이 눈에 보일 듯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특전사 시절 임무 수행 전에 그 긴장감. 하지만 지금의 임무는 더 중요합니다. 내 피와 살을 나눈 하진이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의를 위한 나의 마지막 전쟁이.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유리창 너머로 하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가슴을 저미는군요. 맥박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강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지. 경찰 배지를 든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사라고 했던가요? 며칠 전부터 하진이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서병찬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학생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병찬, 서지훈의 아버지로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건설업자지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합의를 원하신다고 하던데 내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합의요? 내 손주가 사경을 헤매는데 무슨 합의입니까? 김영사의 눈에 동정이 스쳤지만 나는 동정 따위 필요 없었어요. 필요한 건 정의입니다. 복도 끝에서 서병찬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값비싼 양복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의 뒤로 두 명의 사내가 따라오는군요. 강도열 씨 유감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일을 어른들이 너무 키우는 건 아닌지.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오만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병찬은 내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치료비라나요? 마치 잔돈이라도 던져주듯.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르시는군요. 내가 봉투를 거절하자 서병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협박성 말이 이어졌어요. 아들의 장래, 내 손주의 미래, 모두가 불행해질 거라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군 시절 적진에서 들었던 위협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사장님, 정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내 말에 서병찬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병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하실로 내려가 먼지 쌓인 금고를 열었어요. 특전사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과 수첩이 그대로 있었지요. 전우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넘기며 한 명 한 명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지훈을 미행했어요.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집으로 돌아가는 경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지요.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라도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진이가 당한 고통의 무게를 그들도 느껴봐야 하니까요. 정의는 무력이 아닌 지혜로 이뤄내야 한다. 옛 교관 시절 신병들에게 가르쳤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왔군요. 사흘 뒤 나는 오래된 전우 박상민을 만났습니다. 국정원에서 은퇴한 그는 여전히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달인이었어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서지훈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서병찬에 관한 정보들을 전해받았지요. 도열아, 이런 식으로 하면 위험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상민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난 이미 70이야.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네. 하지만 내 손주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지. 서지훈에 관한 파일을 펼쳤어요. 평소 드나드는 PC방, 카페, 교회의 비밀 아지트까지. 그들의 일과와 습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력은 특전사 시절 적진 침투 작전과 다를 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하진이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했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하진이를 보는 건 여전히 고통스러웠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장유림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강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어요. 하진이가 좋아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장유림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서지훈의 아버지가 학교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사건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로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정의보다 권력이 먼저인 모양이군요. 하지만 내가 있는 한 그런 불의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장유림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법과 제도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녀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지. 장유림은 학교 내부의 정보를, 나는 외부 작전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지훈의 집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고 심야의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행동을 개시했지. 옛 특전사의 기술을 살려 담을 넘고 경비 시스템을 우회했습니다. 서지훈의 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소년의 방은 값비싼 게임기와 컴퓨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폭력적인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진 아이. 책상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나는 모두 알고 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것으로 심리적 압박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이어서 그의 휴대폰을 열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진이를 괴롭히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복사한 후 서지훈의 방을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뜨거웠어요. 이제 첫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의의 손길이 서서히 그들을 올가맬 것입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장유림 선생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지. 강 선생님, 서지훈이 오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공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선생님, 오늘 하진이를 병문안 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장유림은 방과 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오후 하진이의 병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하진이의 상태가 호전되어 곧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희미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본 손주의 눈빛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떨리는 손으로 하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진아, 괜찮니? 아프지 않니? 하진이는 희미하게 웃더군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장유림이 들어왔습니다. 하진이가 깨어난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도 기쁨이 번졌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지. 강 선생님,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오자 장유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지훈의 아버지가 학교에 변호사를 보냈어요. 하진이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이것도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장유림의 눈이 커졌어요. 증거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서지훈의 폰에서 복사한 영상입니다. 하진이를 괴롭히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니까요.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서병찬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증거가 묻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린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어요. 서지훈의 친구들을 찾아가기로 했지요. 그중 가장 약해 보이는 김민석이란 아이의 집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문을 통해 방에 들어가 그를 깨웠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해치려는 게 아니다. 소년의 눈에 공포가 서렸지만 곧 진정시켰어요. 너희가 윤하진에게 한 일을 알고 있다. 증거도 있지.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직접 때리진 않았어요.
방관자도 가해자다. 군대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건 전우애다. 동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지 않는 건 같은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 목적은 그를 겁주는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죠. 선택할 시간이 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하거나 아니면 말을 끝맺지 않고 그의 방을 나왔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한 위협이 되기도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내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김민석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모든 것을 실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상보다 빠른 전개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장유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 선생님,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서지훈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따라 무너지는 법이지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하진이의 병실 앞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김 형사가 나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사건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대답이 되기도 하니까요. 병실로 들어가니 하진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하진아, 좋은 소식이 있구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하진이가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뭔가 하신 거예요? 질문이 의외였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의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법이란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하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주는 눈치가 빠르지요.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오후에 병원을 나와 서병찬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로비를 지나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비서의 제지를 무시하고 서병찬의 사무실 문을 열었지요.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나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지. 서병찬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강도열 씨, 이렇게 예고 없이 오시면 곤란합니다만. 차분하게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서 사장님, 뉴스는 보셨습니까? 아드님의 친구들이 모두 자백했더군요. 서병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성년자들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내게는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탁자 위에 USB를 올려놓았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손주를 괴롭히는 영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서병찬의 눈이 USB에 고정되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 선생님께서 불법 침입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겠군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불리했어요.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법정? 누가 법정에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유력 인사의 아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사업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서병찬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위협이 통한 모양이군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아드님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고 내 손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시는 것도 좋겠군요. 서병찬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교육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어쩐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지훈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도되었어요. 유력 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 자수한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서병찬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진이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주치의는 하진이가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걱정이었어요. 그런 폭력을 겪은 아이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요. 병실 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장유림 선생과 몇몇 학생들이 하진이의 침대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 중에는 서지훈도 있었지요. 할아버지, 하진이가 나를 보고 반색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어요. 장유림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지훈이 직접 사과하러 왔어요. 다른 친구들도 함께요. 서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하진이에게 다가갔지. 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진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하진이의 너그러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손주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강인함이 있었지요. 서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하진이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용서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니? 내가 물었어요. 서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학교 폭력 예방 동아리를 만들려고요. 하진이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랐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군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면 말이죠. 병실을 나오면서 장유림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강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하진이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알아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뭘 안다는 거니?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하신 일들. 모두 알아요. 서지훈이 말해줬어요. 밤중에 나타나셨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행동이 드러났다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진이의 표정에는 비난이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비밀로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 너는 이미 강한 아이란다. 용서할 줄 아는 힘이 진정한 강함이니까.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졌고 하진이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진이는 학교로 돌아갔고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아침마다 등교 준비를 하는 하진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손주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으니까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서지훈이랑 학교 폭력 예방 동아리 첫 모임이 있어요.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진이의 말에 놀랐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구나. 조심해서 다녀오렴. 하진이가 학교에 간 후 장유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하진이의 근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달라진 분위기, 서지훈과 하진이의 예상치 못한 우정,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지요. 강 선생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강연자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서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특전사 교관 시절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돕고 싶군요. 그날 저녁 하진이가 들뜬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놀랍게도 서지훈이 주도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에 나서고 있었어요. 가해자였던 아이가 이제는 방패가 되려 하다니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방문했어요.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긴장됐지만 하진이의 응원하는 눈빛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군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지요. 여러분, 저는 강도열입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이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경험, 팀워크의 중요성,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용기에서 나오지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서지훈도 있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감사드려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아이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변했다는 게 중요하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학교를 나오면서 장유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서병찬 씨가 학교 폭력 예방 재단에 큰 금액을 기부했어요. 아들이 바뀌면서 아버지도 변한 것 같습니다.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사고로 그들을 잃은 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하진이가 내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주는 내 삶의 이유가 되었지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그들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를 하진이와 함께 걸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진이는 학교 폭력 예방 동아리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며칠 전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경찰대학 지원하려고요. 식사 중에 갑자기 나온 하진이의 말에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경찰이라니? 내심 의사나 교사가 되길 바랐는데 말이죠. 하지만 하진이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왜 경찰이 되고 싶은 거니? 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저도 누군가의 방패가 되고 싶어요. 법과 정의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삶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그 정신이 이제 손주에게 이어지는 것 같았지. 오늘은 하진이의 경찰대학 입학식 날입니다. 지난해 시험에 합격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나는 특별 초청 연사로 단상에 섰습니다. 경찰대학 측에서 특전사 출신의 노병에게 강연을 부탁한 것은 아마도 장유림 선생의 추천이 있었겠지요. 강당에 모인 신입생들 앞에 섰을 때 하진이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정의는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연설은 짧았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특전사 시절의 경험, 손주를 통해 배운 교훈,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정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행사가 끝나고 하진이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어요.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하진이는 자랑스럽게 교복을 입고 내 옆을 걸었지.
문득 아들과 며느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전 이제 제가 누군가의 방패가 될게요. 하진이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역할은 끝났지. 이제는 너의 시대다.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난날의 아픔과 분노가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서지훈과 그의 아버지도 변했고 학교 폭력 문제도 개선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잠시 생각했어요. 특전사 시절의 고된 훈련,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하진이를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후회? 아니, 후회는 없었어요. 후회는 없다. 다만 감사할 뿐이지. 내가 내 곁에 있어 감사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 감사하다. 창밖으로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어요. 내 인생에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지만 하진이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대의 이음이 아닐까 싶었지요. 집에 도착해 옥상 정원에 올랐어요. 작은 화분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진이가 내 옆에 앉았지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우리의 이야기로 변화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지요. 할아버지, 불꽃처럼 살아오셨네요. 하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 삶은 불꽃 같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조용히 타오르며 주변을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불꽃은 하진이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더 밝고 더 강한 불꽃으로. 내 손주, 넌 나보다 더 밝은 불꽃이 될 테니.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듯 했어요. 정의는 이루어졌고 새로운 세대는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완성이 아닐까 싶었지요. 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만 같았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긴 뭐 경로당이야? 늙은이 하나 잘못 들여놨더니 밥도 제대로 못 푸네. 당신 혹시 귀도 안 들리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거야? 이래서 늙은이들은 문제야. 감 떨어졌는데 자존심만 살아있고 혹시 밥 퍼주면서 정보 수집하러 온 거 아니지? 염탐질이라도 하려나? 한 그릇에 국물이 쏟아진 순간 그녀는 평생의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아침은 더 이상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빛이 너무 눈부셔 커튼을 더 꼭 닫아버리곤 했죠. 남편이 떠난 지 10년 아들 기태는 자신의 길을 찾아 바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오정심 68살의 나이로 시골집에서 혼자 사는 일상이란 그저 그런 것이었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마다 오는 기태의 전화. 그날도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목소리에 무언가 달랐습니다. 긴장감 아니면 불안함 같은 것이 실려 있었어요. 먹었다, 너는? 어머니, 우리 부대에 문제가 있어요. 직접 봐주셔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거운 한숨. 50년 전 군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퇴역 후 다시는 군복을 입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가슴을 쳤죠. 어떤 문제인데? 전화로는 조리원 구인 공고가 있어요. 어머니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나는 동부 육군 제7사단 구내식당 조리원이 되었어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출입구를 통과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주방장 김 씨는 첫날부터 시큰둥했고
다른 조리원들은 나를 늙은이라 부르며 어려운 일을 떠넘겼어요. 오늘부터 배식대 맡으세요. 국물 넘치지 않게 조심하고. 국자를 들고 서 있으니 30년 전 간호사로 주사기를 들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줄지어 들어오는 젊은 병사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공포, 긴장감, 그리고 회피하는 듯한 시선. 마지막 배식을 기다리던 한 병사가 국을 받다 접시를 살짝 기울였고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어요. 이 새끼가 밥도 제대로 못 받아! 전투지원과장이라는 한성민 소령이 병사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국물을 닦으려 했죠. 그대로 무릎 꿇고 혀로 앓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병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한성민은 비웃으며 발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이 군에서 순직했을 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내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니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늘 목격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기태에게 전화해볼까 망설이다 그만두었죠. 사단장인 아들이 어머니를 조리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곤란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 병사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내가 간호장교였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도 병사들의 상처가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그저 치료만 했죠. 묻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도 가해자가 되는 일이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조리한 명령에 저항하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어요. 당시 나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모든 문은 굳게 닫혔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 식당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씁쓸한 냄새가 배인 옷을 입고 국자를 들고 서 있자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저 잠깐 보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시작되고 서둘러 국물을 퍼주는데 갑자기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배식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한성민 소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을 가로질렀어요.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병사들과 조리원들이 고개를 숙였죠. 여긴 경로당 아니라고. 늙은이 하나 들어왔더니 밥 퍼주는 것도 못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성민 소령은 내 앞치마를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손으로 꼭 쥐며 참았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한성민 소령은 콧방귀를 뀌더니 지나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때 배식을 기다리던 한 여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혜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하사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저항심.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침묵은 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 일과가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정혜진 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어요. 오늘 퇴근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부대 정문 밖 작은 카페에서 정혜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어요. 손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내게 건넸죠. 이 안에 소령이 절 협박한 녹취가 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장교 시절 상처 입은 군인들의 손을 잡아주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함께하면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귀가 후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오디오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가슴을 두드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혜진, 이거 봐. 내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한성민 소령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배경에서는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그냥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정혜진의 떨리는 목소리. 부당? 너 지금 내가 부당하다고 말한 거야? 넌 여기서 살아남고 싶어? 그럼 입 다물어! 알겠어? 내가 쓴 보고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알지? 욕설과 위협이 이어졌어요. 녹음은 7분 정도 계속되었고 마지막엔 정혜진의 흐느끼는 소리로 끝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깊어져 있었어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작은 노트를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시간, 장소,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녹음 준비를 해두었고요. 식당에서 일하며 모든 감각을 열어두었죠. 점심 배식 시간, 한 병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창백한 얼굴의 마른 병사였어요. 이주호 일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정해진 하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조리대 아래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말해봐요, 이주호 일병. 이주호는 식당 CCTV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한성민의 편이고 누가 두려워하는지도요. 이주호 덕분에 나는 식당 내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자살 시도, 폭행, 모욕. 모두 조용히 덮여온 이야기들이었죠. 더 많은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한성민 소령이 들어왔어요.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옥자?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김옥자입니다. 한성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난 노인네 염탐질 안 좋아해. 그의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내 손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손 평생 설거지만 한 손 같진 않은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당신 그냥 조리원 아니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을 피하려는데 주방장이 소령을 부르러 왔습니다. 한성민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아들 기태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태야, 이 부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3명의 병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한성민 소령 밑에 있던 병사들이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요.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기태는 사단장이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내가 찾아줄게. 다음 날 식당에서 일하는 내내 한성민 소령의 의심스러운 눈길이 느껴졌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내 근처를 맴돌며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배식대에 서서 국자를 들고 있는데 등 뒤로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김옥자 씨, 오늘 저녁에 잠깐 사무실로 들러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어요. 증거가 충분할까?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오후 배식 시간, 이주호 일병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빛만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어요. 배식을 받으며 작은 쪽지를 건넸죠.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쪽지를 펼쳤어요. 오늘 밤 9시 부대 뒤 담벼락 근처에서 만나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퇴근 시간 한성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어둑했습니다. 한성민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만으로도 그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옥자 씨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우리 부대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덕분에요. 한성민은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옥자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신원 정보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실제로는 오정심 씨죠? 한기태 사단장의 어머니.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일부로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한성민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사단장이 어머니를 스파이로 심었다? 꽤 재미있는 스캔들이 되겠네요. 그는 내 앞으로 사직서를 밀어 넣었어요. 서명하고 조용히 떠나세요. 그럼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천천히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한성민 소령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떠나는 사람이니까. 그는 사직서를 접어 서류 파일에 넣었어요. 나는 일어서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병사들을 괴롭히시는 건가요? 한성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괴롭힘이라고요? 내가 하는 건 훈련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인이 필요해요. 약한 녀석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녹음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한성민의 자백과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밤 9시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주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의 옆에는 또 다른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5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아니, 오정심님, 이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두 용기를 냈어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5장에 자필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성민 소령의 폭행, 협박, 성희롱에 관한 생생한 증언들이었어요. 아직 부족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아침 일찍 식당에 도착했을 때 주방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어요. 오늘부로 그만두신다면서요? 한성민 소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조리원들이 수군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했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 병사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정혜진 하사가 배식을 받으러 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국을 담아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 내 숙소로 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식을 계속하는데 한성민 소령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사들 사이를 거닐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늙은이가 우리 군부대 훑고 다녔다더라. 다음부턴 더 젊은 사람 뽑지 말라고 해야겠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국자를 놓지 않았어요. 한성민은 내 앞에 서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특별히 나도 밥 한 그릇 먹어볼까? 그는 트레이를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성민이 일부러 팔을 부딪혔고 뜨거운 국물이 내 앞치마와 옷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주변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상이 느껴졌지만 꾹 참았어요. 한성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죠. 퇴근 시간 마지막으로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주호 일병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뜨거운 국물. 괜찮아요. 이보다 더 뜨거운 것도 견뎌본 사람이니까. 이주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네요. 소령님이 모든 병사들에게 당신과 접촉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더 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비밀리에 진술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주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를 보니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 희생된 남편. 저녁 정해진 하사의 숙소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 국물이 얼마나 뜨거웠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니 놀랍게도 4명의 여군들이 더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성민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한 여군이 말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경험을 녹음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여군이 녹음을 마치고 나자 정혜진이 내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실 수 있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 기태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부대 창설 25주년 기념식이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도 온다고 들었습니다. 정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숙소를 나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태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기태야, 모든 걸 공개할 거야. 그날 행사장에서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기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난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단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거야. 원룸으로 돌아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17개, 자필 진술서 11개, 몰래 찍은 폭행 장면 사진 5장. 이것들로 충분할까요? 한성민은 분명 변명할 것이고 윗선에서는 덮으려 할 테죠. 그 순간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정의를 위해 싸웠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이 시간에 누구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 아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왔죠. 봉투를 열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세요. 이것은 첫 번째 경고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문 앞에 쓰레기와 오물이 뿌려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꺼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꺼지세요. 여기 당신 자리 아님.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다시 침묵해야 할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침묵은 죄다, 정심아.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물을 치우고 물로 벽을 씻었어요.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기태에게 전화했죠. 기태야, 나 오늘 잠시 호텔로 옮길게.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위협을 받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계획은 계속되니까 걱정 말고. 작은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주호였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찾아뵙고 싶은데. 만남의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이주호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8명의 병사들이 더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우리 모두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이주호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열어보니 9건의 추가 증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자필로 쓴 것이었어요. 그중 한 병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작년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한성민 소령 때문에. 더 이상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했어요. 전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매일 밤 화장실에서 폭행당했습니다.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두 한성민에게 받은 상처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도망 안 칠래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함께 이 침묵을 깨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USB 3개의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기태에게, 하나는 정혜진에게, 마지막 하나는 기념식 날 직접 가져갈 것이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두려움과 침묵 속에 살아온 걸까요? 아이패드를 꺼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이번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기념식 전날 기태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정말 내일 하실 건가요? 창가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도 알잖니.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야. 기태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성민의 행동을. 하지만 제가 사단장이라 더 조심스러웠고 증거가 없었죠.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기태야, 때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단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기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돌아가신 건가요? 항상 궁금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부조리한 명령에 반대했어. 그 당시 몇몇 장교들이 병사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고 있었지. 내 아버지가 그걸 고발하려 했고,
그래서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단다.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랜 의문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일에 나서신 거군요. 그렇단다. 나는 당시에 침묵했어.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이번엔 달라져야 해.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행사에서 제가 어머니를 도울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옷장에서 단정한 정장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호텔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혜진이었어요. 할머니, 병사들이 모두 준비됐어요. 우리도 행사장에 갑니다. 조심해요, 정혜진. 한성민이 알아차리면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각오했으니까요. 부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오정심 씨, 기태 사단장의 어머니시죠? 행사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장교들, 부사관들, 병사들, 그리고 국방부 인사들까지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20분 후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나와 부대 역사와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태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 창설 25주년을 맞아 기태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한성민을 찾았어요. 그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이 그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태가 내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단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기태가 다가와 사회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께서 잠시 말씀하실 겁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오정심입니다. 사단장 한기태의 어머니이자 이곳 조리원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성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 2달간 저는 이 부대의 식당에서 일하며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가치, 인권과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USB를 꺼내 들었어요. 기태가 다가와 받아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병사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함께 기태는 USB를 사회자에게 건넸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사회자는 기태를 바라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 새끼가 밥도 제대로 못 받아. 한성민의 고함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병사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있었어요. 객석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릎 꿇고 혀로 핥아. 한성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2명의 헌병이 그의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 정해진 하사의 증언이 재생됐어요. 한성민 소령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성적인 농담을 했고 승진을 미끼로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어서 병사들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자살 시도, 구타, 모욕.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국을 퍼주다 한성민이 일부러 팔을 부딪혀 국물을 쏟게 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의 비웃는 얼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영상이 끝나고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일부 고위 장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병사들 중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다 사실입니까? 기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관중석에서 정해진 하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주호 일병, 그리고 용기를 낸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을 똑바로 보고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려는데 기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성민 소령은 지금 이 순간부로 전 직무 해제. 헌병 때 인계 조치한다. 2명의 헌병이 한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성민은 묵묵히 헌병들과 함께 연병장을 빠져나갔어요. 행사는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 중에는 국방부 차관도 있었습니다. 오정심 씨, 오늘 보여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3주 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성민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모든 직위에서 파면됐습니다. 더불어 군은 열린 소통센터와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정해진 하사는 진급했고 이주호는 군사학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국방부에서는 나에게 자문위원직을 제안했어요. 군내 인권 문제를 살피는 역할이었습니다. 작은 시골집으로 돌아온 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주방 선반 위에는 군 식당에서 가져온 작은 국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의 부탁으로 잠깐 보고 떠나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밥이나 퍼주는 늙은이로 여겨졌던 나였죠. 하지만 세상은 때로 작은 행동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침묵을 깼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정의를 위해. 기태가 찾아왔을 때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병사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들과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밥이나 퍼주는 일인 줄 알았지. 그런데 때로는 국물 한 그릇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더라.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한 후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바라본 저녁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국자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국물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을 담아내기도 하는구나.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더 이상 침묵과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용기의 바람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